자, 안녕하세요. 자, 성사중재 사례 4주차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주차 강의 내용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에 이어서 무역 클레임의 처리 절차 중에 클레임을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은 이제 클레임을 제기하는 단계였다면 오늘 학습하게 될 내용은 클레임을 수령하는 단계, 그 피제기자 입장이 되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고 이어서 무역 클레임의 이제 여러 가지 해결 제도, 무역 클레임의 해결 제도로서 당사자의 해결이라든지 제3자 개입에 의한 해결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수업의 제목인 상사중재도 이 제3자 개입에 의한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로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함께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에 이어서 무역 클레임의 처리 절차를 좀 살펴보면 클레임을 제기한 자가 여러 가지 합리적인 정당한 서류나 증빙 서류들을 갖추어서 클레임을 제기하게 되면 그 클레임을 받는 사람이 있겠죠. 이제 그 사람은 이제 피제기자가 될 텐데 이 피제기자가 클레임을 수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관례상 그렇게 피제기자가 클레임을 수령하게 되면 이 클레임을 제기한 사람한테 내가 받았다는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죠. 그래서 클레임을 수령을 해야 되는데 보통 여기서 말하는 수령이라고 하는 건 리시프트를 의미합니다. 이 리시프트라는 의미가 받는다는 뜻이에요. 단순하게 받는다는 거죠. 수락이랑은 좀 다릅니다. 영어 표현으로 accept라고 하는 수락은 그 상대방이 이야기한 거에 어떤 승낙이나 승인을 해준다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수령은 그냥 약간 피동적으로 뭐가 오면 그냥 이렇게 받는 걸 의미하는 거고 수락은 약간 능동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죠. 오케이 하는 것도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클레임을 제기했을 때 그래 승낙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령이란 거죠. 그냥 네가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받을게 뭔데 라고 내용을 본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상대방이 제기자가 제기한 클레임이 이제 정당한지 여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조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지 그 클레임을 제기한 이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슈와 관련된 내용들이 계약서상에 제대로 규정이 되어서 규정되어 있거나 아니면 규정이 제대로 없는 부분이라서 계약서상의 미비로 인한 부분인지 이런 것들을 당연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클레임의 제기 기한이 있죠. 지난 시간에 언급을 했던 내용들인데 그래서 클레임의 제기 기한 내에 합리적으로 그런 어떤 클레임이 정당하게 제기됐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물품의 검사를 했을 때 그것이 합의가 됐으면 그 합의된 기간, 이런 공인된 검정기관에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검정 보고서를 받아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하자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서류가 첨부되어서 클레임이 제기되었는지를 검토해야 됩니다. 만약 이런 클레임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피제기자는 클레임을 제기한 제기자에게 어떤 자기 변호 혹은 자기 대응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겨나겠죠. 그래서 클레임의 정당성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 외에도 또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클레임의 정당성을 검토하는 기준 또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하자의 정도가 계약상 혹은 관례상 그 업계의 관례상 어느 정도 허용하는 것인지 허용이 안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무역 국제물품 매매 계약에서 그런 것들이 있죠. 가부족을 허용하는 그런 승인 조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물량이나 어떤 용량이나 중량이나 수량에 있어서의 그 가부족을 허용하는 허용치 안에 있는데 클레임을 제기한 거라면 클레임의 어떤 정당성을 인정할 수가 없겠죠. 그런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클레임을 제기한 사람이 어떤 여러 가지 자신의 어떤 손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해 달라라고 여러 가지 구제 수단을 요청을 할 텐데 그게 수용 가능한 정도인 건지 아니면 너무 추상적이거나 너무 현실 불가능한 그런 어떤 구제 수단을 요청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이런 어떤 구제수단, 보통 구제수단이라고 하는 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뭐 대체품의 어떤 인도를 요청한다든지 아니면 하자 보완을 요청을 한다든지 뭐 수량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그 부족분에 대해서 인도를 요청한다든지 아니면 뭐 품질이 낮다라고 해서 대금 감액을 요청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구제수단입니다. 그런 구제수단의 어떤 합리성이나 실행 가능성들을 살펴봐야 될 것이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금전적으로 그쪽에서 입은 손실에 대해서 나한테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을 때 그 손해배상액이 과연 합리적으로 산출한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불가항력 조항이었다든지 뭔가 이게 계약 이행이 잘 되지 않았는데 그 계약 불이행과 관련된 사유가 불가항력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타 면책 조항에 해당되는 사안인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야 됩니다. 만약에 불가항력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계약이 원만하게 이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불가항력 조항을 근거로 해서 제기자, 클레임 제기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재반 환경이나 뭐 법리적인 환경이나 이런 상황들, 경제적 상황이나 이런 것들, 그 외 상황들, 이거 뭐 9번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야말로 기타죠. 기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고 검토하고 뭐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기업들의 실무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어떤 거래 관계 유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규정대로 하면 계약서 상의 규정대로라고 한다면 어떤 피제기자 입장에서는 상대방 클레임 제기자의 클레임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거절하거나 할 수 있는데 그 클레임을 제기한 사람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거래를 해야 된다. 뭐 장사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거래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클레임을 수용하는 것에 있어서 이 피제기자 입장에서 그렇게 큰 경제적 부담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 수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비즈니스적인 측면 뭐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검토하고 고려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클레임의 어떤 정당성을 검토하는 것 다음으로 클레임을 이제 전가할 수 있는지, 떠넘길 수 있는지, 쉽게 말해서 떠넘길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무역 클레임의 전가라고 하는 거는 피제기자, 그러니까 클레임을 받은 사람이 나한테 책임이 없다는 거죠. 나한테 기책 사유가 있고 나한테 내가 책임질 게 아니다 이거는. 그래서 정말로 이 사안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 사람한테 클레임이 들어온 거를 책임지라고 떠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책 사유가 있는 사람한테 이 받은 클레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환시켜서 그쪽으로 보내는 거. 그게 클레임의 전가입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한지를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수입업자로부터 클레임이 제기됐어요. 그래서 수출업자예요. 그러니까 수입업자가 제기자가 되고 수출업자가 피제기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 수출업자는 수입업자한테 물품을 보내기 위해서 운송하고 여러 가지 물류의 그 어떤 프로세스를 진행을 시켰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물품을 제조한 제조업자라든지 아니면 물품을 포장한 포장회사라든지 뭐 운송을 했다면 운송회사나 뭐 운송 대리인이나 아니면 창고에 보관을 했다면 창고나 뭐 보험회사, 해상보험을 했다면 해상보험회사 등에 대해서 이 어떤 수입업자의 클레임을 자신의 기책 사유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책이 있는 사람한테로 떠넘길 수 있냐 그거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반대로 수출업자가 제기자가 되고 수입자가 피제기자가 됐다라고 한다면 뭐 계약의 조건이나 이행 사항들을 검토해서 다른 어떤 사람에게 클레임을 떠넘길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계약 조항이나 이런 것들을 잘 검토를 해서 분석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클레임의 검토를 해서 클레임에 대해서 정당성을 검토하고
이거를 떠넘길 수 있는지, 클레임을 전가시킬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봤어요. 근데 클레임의 내용도 정당하고, 그리고 이 클레임을 누군가에게 전가시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죠. 이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겠죠. 해결책을 마련해서 그 클레임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그때 이 상대방의 클레임에 대해서 나는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제기자는 제기자에게 어떤 대금 감액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면 대금을 감액해 줄 것인지, 대체품 청구에 요청이 있었다면 대체품을 보내줄 것인지, 아니면 하자 보완을 요청했다라고 한다면 그 하자를 보완하거나 수리하거나 할 것인지, 아니면 물건을 받는 수입자가 물품에 대한 인수 거절을 했다면 그 인수 거절을 수용을 할 것인지, 등등등의 내용들, 그리고 손해배상이 청구가 들어왔을 때 손해배상금을 얼마를 할 것이고, 어떻게 산정할 것이고,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해결 방안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피제기자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거나 개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의 어떤 손실을 막기 위해서 기업에게 가장 적은 비용으로 이 클레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로도 나와 있지만 물품의 품질 불량에 대해서 클레임이 제기됐다라고 한다면 이 품질 불량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한 매도인은 그 품질 불량품을 대체해서 완벽한 물품을 보내줄 것인지, 아니면 그 해결 방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대금과 관련된 부분을 감액을 한다든지 등등등의 여러가지 해결책, 자구적 해결책을 찾고 그걸 이용을 해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제기자 입장에서도 자기에게 어떤 제기된 클레임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손실을 최대한으로 줄여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해결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번 건에 대해서는 자기가 손해배상을 한다 할지라도 그 고객이 다른 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다음에도 또 주문을 할 수 있도록 좀 원만하게, 정말 이거는 비즈니스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이 건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이 사안으로 인해 가지고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어떤 신뢰관계가 무너진다거나 비즈니스 관계가 파탄이 되게 되면 단순하게 클레임의 피제기자 입장에서는 클레임을 제기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중요한 거래선 공급선을 상실하게 되고 결국에는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클레임을 아주 원만하게 해결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다음에도 거래를 지속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보다는 대체품이라든지 보완품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도 어떤 현금이라는 어떤 자본이나 이런 부분을 허투루 쓰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이 재고 자산으로서 남아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재고 자산에서 상품으로서 대체한다든지 보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상품 대금 전액을 상환해라 아니면 청구한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자신의 상황을 납득을 시키고 교섭을 통해서 손해배상액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피해 보상과 관련된 위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협상과 교섭을 통해서 줄여나가는, 그러니까 100원 물어줄 거를 80원만 물어준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뭐 정말 이도 저도 안 돼서 전액을 배상해야 되는 상황으로 몰렸다면 정말 이제 진짜 자존심만 남은 거죠. 그래서 하자 있는 물품에 대해서 반품이라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반품을 받으면 이걸 뭐 다른 제3자한테 판매를 한다거나 해서 그 클레임 제기자에게 배상한 금액의 일부라도 보전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는 것. 이것도 클레임을 피제기자 입장에서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클레임의 수락 여부를 통제하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 수령과 수락은 다르다 했습니다. 수령은 그냥 받는 거라 했죠. 그래서 그걸 단순하게 받아서 클레임의 내용이 정당한지 그리고 클레임의 여러 가지 어떤 전가와 관련된 부분을 전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클레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 계약 내용들 이런 것들을 주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이 클레임에 대한 상대방이 있잖아요. 자기에게 클레임을 제기한 사람에게 이 클레임을 받은 피제기자의 어떤 입장 그리고 이 클레임을 수락할 것인지 수락을 하게 되면 그 클레임이 타당하다고 해서 그 클레임을 제기한 사람의 요청을 수용하는 겁니다. 아니면 이제 수락을 못하겠다면 이제 분쟁으로 가는 거죠. 저 사람의 클레임이 정당하다. 그래서 수락하겠다. 수령이 아닌 수락을 하겠다. 라고 하면 저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해주되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뭐 돈을 조금 깎는다든지 그래도 거래 관계는 계속 유지하게 한다든지 뭐 반품은 그래도 받는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고 저 사람이 클레임 제기자의 클레임이 도저히 수락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결국 클레임 제기자와 클레임 피제기자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 해결 방법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이어서 무효 클레임의 해결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효 클레임의 해결과 관련해서는 크게 이제 당사자 간에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제3자의 개입에 의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 자체가 클레임을 제기한 사람과 클레임을 제기받은 피제기자 사이에서 여러 가지 교섭이나 대화나 협상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청구권의 포기입니다. 무효 클레임의 어떤 피해자가 상대방에게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데 클레임을 제기하지 않겠다. 클레임을 제기하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웨이버라는 표현 자체가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보통 잘못을 한 쪽, 그러니까 그 가해자 쪽에서 사전적으로나 아니면 뭐 사후로나 이렇게 손해배상을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내가 네가 이렇게 손해배상을 해준다고 하니 나는 너에게 뭐 클레임 제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교섭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가장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고 자 하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뭐 양 당사자가 협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서로 한 발자씩 뒤로 물러나서 상호 양보를 해서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분쟁을 이어나가지 않고 중지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하해입니다. 그래서 이 하해는 보통 재판상 하해가 있는데 이 재판상 하해는 재소전 하해가 있고 소송상 하해가 있습니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되냐면 재소전 하해는 법원에 가기 전에 하해를 성립시키는 거 그리고 소송상 하해는 제소를 해서 법원에서 소송이라는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이 소송으로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양 당사자 교섭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그것이 이제 소송상 하해가 됩니다. 이렇게 나뉘어지고요.
그 재판상 하해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 하해를 기초로 해서 작성된 일종의 조서, 그것이 재판부가 내려준 어떤 판결하고 동일한 효력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보통 재판상 하해라는 것이 재판부가 보통은 이것을 재판을 통해서 장기간 끌고 가기보다는 어떤 재판부가 판단했을 때 이 당사자의 견해 차이가 너무 크지 않거나 당사자 사이에서 어떤 교섭 가능성이 보인다면 재판부가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재판부의 재량과 재판부의 판단으로 양 당사자에게 교섭과 하해를 명하는 그런 경우에 이 재판상 하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중재법상 하해도 있습니다. 중재법상 하해도 상사중재가 진행되는 도중에 이 어떤 양 당사자의 어떤 분쟁의 그 간극이 여러 가지로 이제 교섭과 협상을 통해서 메워진다라고 하면 중재판정부가 중재 절차를 더 진행시키지 않고 종료하고 이 당사자들이 합의한 하해의 내용을 중재 판정의 형식으로 판정문을 내는 그런 식으로 하는 하해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상 하해는 재판 도중에 재판부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 중재법상 하해는 중재판정부가 이 중재판정부가 중재 도중에 양 당사자 사이에서 교섭이나 협상이 이루어져서 어떤 그 타협점을 찾았다라고 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중재법상의 하해가 되겠습니다. 자, 이 당사자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살펴보았고, 이제는 제3자에 의해서 해결을 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알선입니다. intercession, 알선입니다. 알선이라고 하는 것은 상공회의소라든지 상사중재원이라든지 이런 공신력 있는 제3자가 당사자나 당사자 양쪽의 의뢰에 의해서 사건에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클레임 제기자와 피제기자 이 두 사람 외에 제3의 사람이 이 분쟁에 개입을 해서 이 두 사람 사이에 발생하고 있는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알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해를 알선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사이의 어떤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 알선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 알선이 뒤에서 살펴보게 될 조정이라든지 중재라든지 그런 절차와 다른 점은, 이 알선은 말 그대로 어떤 형식적인 절차라든지 어떤 형식적인 틀이 갖춰진 건 아니에요. 그냥 한쪽이 됐든 양쪽이 됐든 분쟁의 당사자들이 이런 알선을 해달라고 의뢰를 하게 되고 그러면 그 알선을 하는 공신력이 있는 제3자가 이 당사자 분쟁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분쟁 해결을 유도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 알선은 뒤에서 보게 될 어떤 중재라든지 아니면 법원에서 해결하는 소송이라든지 아니면 앞서 당사자 분쟁에서 살펴보았던 당사자들의 분쟁 해결에서 살펴보았던 하해라든지 그런 것과는 다르게 이 제3자의 알선의 경우에는 어떤 강제력이라든지 구속력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느 A와 B의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을 했을 때 A란 사람이 제3자에게 알선을 요청했고 이 제3자가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분쟁에 개입을 했을 때 반대편에 있는 이 B라는 사람이 그 사람 제3자의 알선안에 대해서 수용이 안 된다 라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분쟁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선으로서 분쟁이 해결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양 당사자 모두에게 신뢰와 동의와 의뢰를 받아야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알선의 개념이 앞서 살펴봤던 하해나 조정, 중재, 소송하고는 다르다.
자, 그리고 알선의 형태를 좀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알선의 형태는 영토를 기준으로 합니다. 국경선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이 클레임을 제기하는 사람과 클레임을 제기받는 사람 모두 다 하나의 국적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 알선, 뭐 이 당사자가 한 사람은 외국에 나가 있다 이렇게 되면 국제 알선, 이렇게 알선의 형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알선의 절차를 살펴보면 이 그림과 같은데요. 우선적으로 클레임 제기자가 대한상사중재원에 알선을 요청한, 이거는 여기 지금 강의 자료상에 있는 거는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한 알선 절차의 요식도인데요. 이 대한상사중재원도 당연히 상사중재도 진행을 하고 분쟁 해결과 관련된 알선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꼭 대한상사중재원이 아니더라도 알선을 진행할 수 있는 기관에게 이 무역 클레임의 제기자가 알선 요청을 하는 것이고, 이 알선 요청이 있다라고 한다면 대한상사중재원이 됐든 아니면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 됐든 무역 클레임의 피제기자에게 이제 의도 아니면 의중을 물어봐야 되겠죠. 클레임 제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 수용할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할 것이고, 답변 요청을 할 것이고, 피제기자는 그러한 요청을 받았으면 이 제3자의 알선에 대해서 수용을 할 것인지 신뢰를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면 대한상사중재원이 됐든 뭐 알선 기관이 됐든 이 제기자, 무역 클레임의 제기자와 무역 클레임의 피제기자를 필요한 경우에 만나서 어떤 타협점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당사자들의 어떤 합의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행을 이끌어내는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클레임을 이렇게 해결하겠다, 결과를 제기자와 피제기자에게 보내게 되는 것이 이 클레임에 대해서 알선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3자 분쟁 해결 방법, 조정입니다. 조정은 당사자 일방의 조정 신청에 대해서 반대쪽인 상대방이 이를 응하면 공정한 제3자를 조정인으로 내세워서 조정인으로 선임을 해서 그 조정인이 제시한 조정안을 양 당사자가 합의해서 수용을 하면 그 조정안으로 클레임을 해결하는 방법이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 조정에는 첫 번째 사업적 조정이 있고 대무역법상 조정이 있고 뒤에서 보게 될 중재 절차에 의한 조정이 있는데, 사법적 조정이라는 게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 재판을 담당한 어떤 판사나 이런 사람들의 판단으로 재판으로서 이 분쟁을 해결할 것이 아니라 조정으로 양 당사자의 그 분쟁의 정도가 크지 않고 협상의 여지가 있고, 그리고 이 분쟁의 대상이 되는 어떤 손해배상액이나 피해액이 크지 않다라고 한다면 사법적 조정을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재판을 하는 것이, 이 분쟁 당사자들이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 담당을 하는 조정판사의 조정안을 수용하는 걸로 분쟁을 해결하는. 그래서 사실 요 조정이 그 앞서 살펴본 일종의 사법적 하해와 거의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실 좀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이걸 분류하기가 조금 어떤 사법적 조정의 경우에는 사법적 하해의 모습이 조금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대무역법상의 조정이 있습니다. 대무역법상의 조정은 이거는 대외무역법이라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의 무역 관련된 법 중에서 무역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대무역법에 조정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 대무역법상의 조정은 뭐냐면 그 어떤 물품을 수출하고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런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덤핑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어떤 불량품을 판매를 해가지고 어떤 국가의 어떤 신인도나 어떤 평판이나 이런 거를 저하시킨다라든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산업 우리 정부 부처 중에 행정부의 정부 부처 중에 무역 정책과 관련돼서 뭐 이 산업과 국제 무역 이걸 관할하는 부서가 산업통상자원부인데 산업통상자원부의 장관의 명령으로 무역을 실제로 거래하는 거래자에게 어떤 물품의 품질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조정, 그러니까 사실 정부가 개입한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시장을 교란시키거나 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한테 장관이 이걸 조정을 해서 개입을 해서 어떤 사안들을 시정한다 이런 건데, 사실 이 대무역법상의 조정은 말이 그냥 조정인 것이지 무역 분쟁, 뭐 수출자 수입자 사이에서의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따른 분쟁 그런 거하고는 조금 궤를 달리합니다. 그런 것이 이제 대무역법상의 조정이고요. 그리고 중재법상 조정이 있습니다. 중재법상 조정은 우리나라 중재법, 한국 중재법의 그 조정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쌍방에 그 무역 분쟁 쌍방의 조정 요청이 있는 경우에 대한상사중재원과 같은 중재사무국이 중재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개시하기 전에 이 분쟁을 어떻게 보면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이제 중재법상 조정입니다. 그래서 이 중재법상 조정은 쉽게 말해서 상사 중재를 하기 전에 전 단계로서 진행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중재인 명부 중에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상사 중재를 하잖아요. 그 상사 중재를 하기 전에 중재인 명부에 있는 중재인들 중에서 한 명 또는 4명 이거를 이제 짝수는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조정인으로 선정을 해요. 그래서 이 조정인이 그 조정안을 제시하고 그 조정안에 대해서 양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수용하거나 했을 때 이 조정안으로서 양 당사자의 분쟁을 해결하고, 그렇게 분쟁이 해결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상사중재의 전 단계로서 조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조정 단계에서 지금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러면 실제 상사중재로는 가지 않게 되는 그런 것이 이 중재법상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사중재의 전 단계로서 작용을 한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그 조정인의 조정안에 대해서 양 당사자 중에 누구 하나라도 뭐 반대를 하거나 뭐 우리는 수락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고, 그렇게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조정 절차는 종료됩니다. 그리고 상사중재의 전 단계로서의 조정이 중단됐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상사중재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재 절차가 진행이 되는. 그래서 사실 이 조정은 이게 사법적 조정인 것인지, 그 사법상의 조정은 우리가 사법상 하에처럼 법원에서 소송 중에 판사님이 이거는 법원에서 재판으로 해결하지 말고 당사자가 조정으로 어떤 이견을 좁히세요. 그래서 합의를 하세요 라고 명령을 해서 그쪽으로 해결하는 것이 사법상 조정. 그리고 대무역법상의 조정은 실질적인 무역 분쟁이라기보다는 정부 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어떤 물품의 품질이나 수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시장 교란 행위나 뭐 위법 행위나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 하면 제대로 해라라고 개입하는 게 대무역법상 조정이고, 중재법상 조정은 상사 중재의 전 단계로서 당사자 분쟁을 조정인의 조정안에 수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수용을 하면 그걸로 분쟁이 끝나는 것이고, 수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정상적으로 중재 절차로 넘어가게 되는 중재의 전 단계로서 적용하는 것이 중재법상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상사중재 기관, 뭐 사실
뭐 대표적이라기보다는 거의 뭐 유일한 상사중재 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에서도 조정 절차를 진행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무역 분쟁의 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역 분쟁 조정은 제가 앞서 설명한 중재상 조정하고 계를 같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역거래자 상호 간의 수출 수입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분쟁에 대한 어떤 합의나 해결을 진행을 하는 것이 이제 무역분쟁 조정이고, 사실 이 대한상사중재원이 무역과 관련된, 국제 무역과 관련된 어떤 상사중재만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건설공사라든지, 뭐 국내 뭐 납품 계약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용역 계약이라든지 그런 것들과 관련된 어떤 민간의 어떤 사적 계약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계약상의 분쟁을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 제도를 통해서 분쟁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게 무역 분쟁의 대표적인 해결 수단이지만 무역 분쟁만을 해결하는 것이 상사중재는 아니라는 거죠.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무역 분쟁하고 전혀 상관없는 별개의 사안이라기보다는 국내 거래, 쉽게 말해서 국내 거래와 관련된 분쟁에 있어서도 상사중재를 진행을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뭐 신뢰성 분쟁 관련된 뭐 조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래서 뭐 어떤 물품의 공급과 관련해서 뭐 신뢰성 인증이나 이런 것들을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뭐 어떤 하자가 발생을 해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뭐 절차라든지, 건설공사를 했는데 그 건설공사가 설계대로 안 됐다, 뭐 하자가 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그 시공사하고 뭐 어떤 고객사하고의 뭐 어떤 분쟁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조정을 통해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3자 분쟁 해결과 관련된 대표적인 두 제도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중재, arbitration, 그리고 소송입니다. 중재는 뭐 이 수업의 제목이기도 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수업에서 가장 많이 다루게 될 내용들인데, 중재는 기본적으로 이 전제가 있어요. 분쟁을 중재로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 중재 합의나 뭐 중재 계약, 아니면 계약서상의 중재 조항,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무역 계약의 당사자들 사이에서 중재 조항이나 중재 계약이나 중재 합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은 법원에서 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중재판정부에 의한 중재안을 따라야 하는, 중재 판정 자체가 이제 최종적인 판정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 양 당사자는 구속되고 뭐 여기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이행을 해야 되는 최종적인 판정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게 사실 알선이나 조정의 경우에는 어느 한 당사자가 조정안을 거부하기도 하고 알선을 승인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회피할 수 있지만, 중재를 합의를 했고 중재 계약을 했다라고 한다면 중재 판정부의 중재 판정은 그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과 관련해서 최종적인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 분쟁 해결과 관련된 제3자의 판단의 영향력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이고요. 뭐 소송은 말 그대로 법원에서 해결하는 겁니다. 이 당사자 분쟁을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을 해서 재판 판정부의 판결에 따라서 이 분쟁을 해결하는 그러한 것이 이제 소송입니다. 근데 이제 소송은 뭐 국내에서 상거래를 해서 발생한 분쟁과 관련해서는 뭐 한국 법원에 가서 뭐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서 분쟁을 해결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이게 이제 국제물품 매매 계약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국제 간의 물품 공급과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이 거래는 그 분쟁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국가에 서로 다른 법률 체계 하에 존재하게 된다는 게 문제인 거죠. 한국 사람이 물건을 팔고 한국 사람이 물건을 사는데 이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그냥 한국 법원에 가서 분쟁을 해결하면 됩니다. 그게 부산에 있는 지방법원이 됐든 서울에 있는 지방법원이 됐든 뭐 법원에서 가서 해결을 하면 돼요. 문제는 무역계약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한국에 있는 수출자와 미국에 있는 수입자 사이에서 납품 공급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 두 사람 사이의 분쟁을 한국 법원에서 부산에 있는 지방 법원에서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법원에서 해결할 것이냐 뭐 아니면 제3국에 있는 법원에서 분쟁과 관련된 재판을 진행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한국의 재판부와 한국의 판사님이 미국 법원에 가서 판결을 못 내립니다. 반대로 미국의 판사님이 한국 법원에 와서 재판을 진행을 못해요. 그거는 뭐 이게 굉장히 뭐 어려운 문제로 갈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국가의 주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재판, 그 나라의 사법권, 그 나라의 법률적 사법권이 그 나라 영토 밖에 영향을 미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그런 말이 나와있죠. 자국의 재판권이 상대방 국가에 가서 유효한다거나 인정을 받는다 하는 것에 미취수예요. 그래서 이쪽 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도 저쪽 국가에 가서는 아무런 의미 없는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그 많은 부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한국에서 일어난 분쟁이고 한국에 당사자가 있고 여기서 뭔가 어떤 법률적인 어떤 해결을 해야 되는 사안인데 이 사안을 한국 법원에서 해결하지 않고 미국 법원에 가서 소송을 한다? 뭐 그렇게 진행을 했을 때 미국 법원이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 그 미국 법원의 판결이 이거 한국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느냐? 전혀 못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미국 법원에서 내린 판결문 들고 우리나라 한국에 입국해서 이거 보여주면 그냥 휴지 조각이에요. 미국 법원의 판결은 그 미국 내에 미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 안에서는 유효하게 집행이 되거나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어도 그 미국 법원의 어떤 판결문이 한국의 영토나 한국의 국민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물론 한국 내에 살고 있는 미국 국적을 가진 시민, 미국 시민은 미국 법원의 어떤 이제 판결에 그거는 이제 속지주의가 아니라 속인주의에 의해서 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수는 있으나 지금 뭐 이 무역 분쟁이라는 게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소송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단점, 그래서 이 소송과 다르게 상사중재와 같은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를 이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 소송이 가지고 있는 어떤 법적인 강행력의 어떤 한계, 그리고 그 어떤 준법 법원과 법정지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소송이 국제무역에서 그렇게 어떤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라는 점이죠. 이 소송과 중재를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중재는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어떤 사법상의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사법은 그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를 뜻합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 관계에 의한 분쟁을 해결한다는 거고, 소송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사적인 어떤 계약의 분쟁에 있어서도 적용을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법 관계가 있고 공법 관계가 있다고 해요. 이게 뭐 법대에서 배울 내용이고 한데 우리가 너무 깊게는 들어가면 안 되지만 간략하게만 얘기를 하면 사인과 사인 간의 국제 물품 매매 계약과 같은 혹은 매매 계약과 같은 이런 사적 계약 있죠. 이게 사적 영역이죠. 사인과 사인 간에, 개인과 개인 혹은 기업과 기업 간에, 요거는 이제 사법 관계인 거고, 공법 관계라는 게 있어요. 이게 그 공법 관계는 뭐냐면 공적인 영역과 사적 영역의 사이에서 적용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겠어요? 누구 하나가 누구를 때렸어. 아니면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럼 이 사람을 처벌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 정부가 이 사람을 뭐 어떤 수사를 하거나 뭐 기소를 하거나 조사를 하거나 할 겁니다. 그러면 형법을 적용하죠. 그 형법에 의해서 뭐 살인죄를 적용한다든지 뭐 강도죄를 적용을 한다든지 할 텐데, 그러면 그건 공법적 관계예요.
아니 뭐 이렇게 뭐 살인까지 가지 맙시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필요로 해서 뭐 어떤 민원을 신청을 했어요. 뭐 그거는 이제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절차가 진행이 되겠죠. 내가 뭐 구청에 가서 뭘 한다든지 아니면 동사무소 가서 뭘 신청을 한다든지. 예, 그러면 거기에 적용되는 법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그런 경우에 이제 행정법이라고 하는데 그 행정법도 행정기관과 사이에서 적용되는 법이죠. 그러면 이제 그것도 공법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중재는 쉽게 말해서 사적 영역, 사법 계약에 적용을 할 수 있어요. 누가 누구를 살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살인자를 법원에 세워야 되는데 그거는 소송으로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형법적 문제는 소송으로 해결하는 거지 중재로 해결하는 거 아닙니다. 중재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건설공사와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면 물품을 납품하는데 뭐 여러 가지 하자의 발생이라든지 아니면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국제 계약이 아니더라도 국내에 있어서의 매매 계약이라든지 이런 사적 영역에 적용되는 사적 계약과 관련된 영역에서 발생되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중재인 것이고 뭐 살인자를 재판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중재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원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송은 민사, 형사, 행정, 선거 뭐 이런 분쟁, 법률적인 모든 분쟁을 소송을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요건은 소송은 뭐 여러 가지 그 현행 법에 의해서 이게 형법이니 뭐 민법이니 뭐 아니면 행정법이니 그 법원에 그 법전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 뭐 이렇게 고발을 한다든지 검찰이 기소를 한다든지 뭐 경찰이 조사를 한 다음에 그 조사 사실들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검찰로 넘겨서 뭐 이 사람을 고발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의해서 그러니까 소송이 제기되고 소제기가 되고 그 소제기가 적법하면 이제 소송이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고 중재가 있게 하려면 중재는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반드시 중재 합의, 중재 계약, 뭐 혹은 중재 조항 이런 것처럼 중재의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겠다는 당사자들 사이의 의사 합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어야만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효력은 동일하게 양 당사자를 구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물론 소송은 3심제이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야 되긴 합니다만 이 소송을 통한 판결 그리고 중재판정부의 판정은 최종적이고 확정적이어서 당사자들을 구속한다는 것이고 절차는 기본적으로 소송은 3심제죠. 그리고 중재는 단심제입니다. 한 번에 중재판정부의 판정으로 분쟁이 끝납니다. 그리고 경비적인 측면에서 중재는 경비가 저렴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렴한 게 포인트가 아니고요. 소송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소송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유가 예를 들어서 소송을 진행하는데 내가 국선 변호사를 써요. 국선 변호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돈 내고 쓰는 돈을 내서 그러니까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하는 그런 변호사가 아니라 나라에서 이렇게 지정해준 국선 변호사를 쓴 경우와 중재를 하는데 아주 훌륭하고 유명한 로펌의 변호사를 이용을 해서 변호사로부터 중재와 관련된 컨설팅부터 시작해서 상담을 받고 중재 절차 진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조언이나 이런 부분을 도움을 받는다. 그러면 이 변호사가 소송은 아니지만 변호사의 어떤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수임료를 줘야 되겠죠. 그러면 중재가 더 비쌀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비라는 말이 지금 이 상사중재나 무역 상무론 분야의 모든 교과서가 소송보다 중재가 저렴하다, 소송보다 중재가 경제적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그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소송은 3심을 하죠. 그러니까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그러면 이게 이제 1심 그리고 이제 항고심, 항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최종 대법원까지 가는데 그 기간이 있어요. 지난주에 지방법원에서 판결 내리고 그 다음 주에 고등법원에서 판결 내리고 그렇게 안 합니다.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장기간에 걸쳐서 재판 절차가 진행이 되면 그 사이 그리고 예를 들어 지방법원에서 이제 재판이 진행되면 공판이라고 해서 판사님이나 변호사나 뭐 이쪽 당사자들을 해서 뭐 진술 듣고 하는 절차를 이제 공판이라고 그럼 공판 절차가 수차례 진행이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변호사 수임료가 이게 시간에 따라서 횟수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상대적으로 증가되게 되면 많아지고 비싸진다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소송보다 중재가 싸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중재도 비싼 변호사 쓰면 비싸집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단순하게 그렇게 무슨 1보다 2가 크다 이렇게 볼 게 아니에요. 이거는 경비는 이건 제가 이 정도로 설명하면 뭐 충분히 여러분들이 무슨 말이라는 걸 이해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판정자. 판정자는 소송은 법관이 하죠. 판사님이 하죠. 판사님이. 중재는 판사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해당되는 분쟁과 관련된 전문가 집단이 있고 그 전문가 중에 아주 권위 있고 실력 있고 이 분야에 정말 정통하신 분을 이 중재기관이 우리나라 한국의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이 되겠죠. 대한상사중재원이 중재인으로 선정을 하는데 중재인을 건건이 새롭게 선정을 하면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대한상사중재원은 보통 중재인 그러니까 중재를 진행을 중재인으로서 중재 판정부를 구성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가 분들한테 기본적으로 중재인으로 선정을 해서 여러 명의 어떤 명단 리스트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이제 3명이 이제 뭐 중재인 판정부를 선정을 한다 했는데, 물론 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 중재인과 관련된 중재인 구성과 중재인 선정 관련된 내용은 뒤에서 더 자세하게 학습을 할 겁니다. 지금은 소송과 중재를 비교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때 중재인 풀에서 지정된 중재인이 나서서 이 사안에 대해서 중재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중재인이 한다는 거고. 자, 소송은 공판주의입니다. 공판주의. 그래서 공개된 재판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무슨 아주 사회적 흉악 범죄의 그 재판, 뭐 이렇게 누가 뭐 살인죄를 저질렀다, 뭐 아주 큰 뭐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다 했을 때 왜 이렇게 그 재판을 관람하고자 뭐 줄 서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법원 사이트나 이런 데 가보면 우리나라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판사님들이 판결 내린 내용들의 전문이, 판결문이 전부 다 공개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어떤 프라이버시나 어떤 기업 비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장이 어렵습니다. 소송은. 근데 중재는 기본적으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비밀 보장이 더 수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런 측면 때문에 일부의 경우에 기업들의 경우에는 기업 비밀과 관련된 보안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중재 절차를 더 선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보게 될 내용은 전통적인 분쟁 해결 방법이 아닌 온라인 분쟁 해결 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ODR 이렇게 얘기하는데, 먼저 ODR을 얘기하기 전에 용어 정의를 하나 하고 가면, 제가 앞에서도 언급을 하긴 했는데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뭐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뭐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alternative가 대안이란 뜻이잖아요. 대안. 그래서
분쟁을 디스퓨트 그러니까 분쟁을 솔루션하는 이 해결하는 것과 관련된 대안이라는 뜻인데 쉽게 말해서 그럼 뭐가 대안이냐, 뭐에 대한 대안이냐, 뭐에 대한 얼터너티브냐라는 건데 소송에 대한 대안입니다. 소송이라는 게 이제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비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상대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소송이란 게 너무 장기간이 걸쳐서 진행이 되고 삼심을 하다 보니까 이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있어서는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이게 상대국에서의 어떤 강제 집행이나 이런 것들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그 나라의 법원 안에서만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 안에서만 어떤 강행력이나 이런 것들을 가진다는 그 한계성으로 인해서 소송을 대체하고 소송의 대안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분쟁 해결 방법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래서 이 ADR의 어떤 대표적인 것이 이 소송을 제외한 나머지 앞서 살펴봤던 조정이라든지 알선이라든지 그리고 대표적인 상사중재 이런 것들이 ADR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수님에 따라서 교재에 따라서 상사중재도 ADR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ADR을 더 ADR 한 거죠. 더 얼터너티브를 찾은 거죠. 그러니까 소송의 대안으로서 중재의 대안으로서 뭐 조정이 됐든 알선이 됐든 그런 식으로 보는 견해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ADR이 소송 외 분쟁 해결 제도다. 라면 정답. ADR은 중재만을 이야기한다. X. 란 거죠. ADR이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이기 때문에 소송의 대안을 뜻하는 것이지 ADR 그 자체가 중재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절대. 중재도 ADR에 포함된다고 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고 소수설이지만 ADR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면 ODR은 뭐냐? 온라인 분쟁 해결 제도는 뭐냐? 이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앞에 온라인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정보 기술, ICT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인터넷이나 이런 뭐 그런 어떤 웹상에서 인터넷상에서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 없이 대체적 분쟁 해결을 하는 것을 ODR, 온라인 ADR이라고 합니다. 이 온라인 ADR이 최근 들어서 좀 각광을 받고 많이 어떻게 보면 화두가 되고 이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 ADR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첫 번째가 저비용입니다. 저비용이고 ODR을 이용을 하게 되면 어떤 실질적으로 분쟁 해결과 관련해서 상사중재를 해결하게 되면 대한상사중재원에 이렇게 가서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또 회신하고 뭐 이런 기관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ODR을 이용하게 되면 좀 더 상사중재보다도 좀 더 빨리 끝날 수 있다는 거죠. 신속하게 분쟁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또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또 이 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 좋은 또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정보망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정보 관리가 용이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이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와 관련된 어떤 유연성, 뭐 대응적인 측면에서 어떤 분쟁과 관련된 대응과 관련해서도 당사자들은 어떤 융통성 내지는 유연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온라인 ADR에서 온라인 ADR을 사용하게 되는 어떤 특징, 장점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온라인
ODR과 기존의 ADR과의 어떤 차이점을 좀 살펴보면 온라인 ADR은 기본적으로 분쟁 해결의 주요한 수단으로 전자적 방법, 전자적 수단이 활용되고 이용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ADR은 뭐 기본적으로 오프라인입니다. 그래서 뭐 쉽게 말해서 대면이죠, 대면. 그래서 만나서 해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전자적인 방법은 뭐 이메일 정도를 이용하는 것이고, ODR은 그 프로세스 자체가 이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진행이 됩니다. 온라인 ADR은 뭐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인터넷에 연결만 할 수 있다면 어디서라도 접속이 가능하지만 ADR은 일단 출두를 해야 돼요. 대면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리적인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고, 온라인 ADR은 그렇기 때문에 지리적 한계성도 뛰어넘고 시간적 제약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ADR은 이게 동시에 접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인터넷을 기반으로 접속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보면 그 대응 시간이나 접속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시간적인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대응 방안을 구상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는 것이고, ADR은 그 중재의 어떤 제기자와 피제기자가 정해진 시간, 정해진 기간에 뭐 만나거나 회신을 하거나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온라인 ADR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상대방에게 어떤 자신의 어떤 전략이나 어떤 감정이나 이런 부분이 노출될 수 있는 여지도 좀 더 크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면으로 해서 분쟁 해결을 진행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점들이겠고, 온라인 ADR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뭐 어떤 공간에 대한 사용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이 부분도 상대적입니다. 비용이 좀 더 저렴하다는 점이고, 온라인 ADR은 일반적인 상사 중재하고는 다르게 모두 다 구속력을 갖는 경우는 아닙니다. 뭐 구속력을 갖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우리가 상사 중재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중재 조항이나 중재 합의, 중재 계약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재판부의 판결처럼, 소송을 통한 법원의 판결처럼 최종적인 해결책, 최종적인 당사자를 구속시키는 구속력이 있다라는 점이 차이점으로서 볼 수 있겠습니다. 온라인 ADR이 어떤 분야에 있어서의 활용이 되느냐라고 한다면 주로 이제 지적재산권, 특히 그 인터넷 환경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뭐 도메인 명이라든지 뭐 상표와 관련된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적용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자상거래, 늘어나는 전자상거래, 뭐 쉽게 말하면 홈쇼핑, 인터넷 쇼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쟁들, 그리고 국제상사 분쟁도 ADR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뭐 온라인 ADR로도 해결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인터넷 공간, 인터넷 활용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명예훼손이라든지 어떤 개인의 정보 보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온라인 ADR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다른 나라의 대표적인 온라인 ADR 운영 기관을 좀 살펴보면 보험 청구 분쟁과 관련된 뭐 웹 미디에이트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전자상거래 사이트와 관련된 것은 스퀘어 트레이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조정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미국의 클릭 앤 세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게 거의 뭐 해외에서 이런 분쟁 해결이나 아니면 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진행하는 어떤 민영 사업자들이 영업 중에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중재협회인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여기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어떤 중재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중재기관에서도 온라인을 이용한 중재 제도를 운영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 외국에 있어서는 ODR, 온라인 ADR을 진행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국내에 온라인 ADR을 운영하는 기관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가 ICT 분쟁조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제 ICT 분쟁조정지원센터는 전자문서, 전자거래와 관련된 분쟁, 인터넷 주소와 관련된 분쟁, 온라인 광고와 관련된 분쟁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곳인데요. 전자문서,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전자문서의 어떤 생성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보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발생하는 분쟁이나 전자거래에서 발생한 어떤 여러가지 배송, 계약, 샘플 정보의 오기, 반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전자문서 유통이나 전자상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그 분쟁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인 것이죠. 그리고 인터넷 주소 분쟁 조정위원회도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 웹 주소, 도메인 주소가 사실 굉장한 가치를 지니잖아요. 지금 현재. 물론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어떤 가치 이런 도메인 주소를 이용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기 때문에 뭐 이게 옛날만큼 불과 한 몇 년만큼 이게 꼭 엄청난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기도 좀 어려운 웹 환경이 되긴 했습니다만 뭐 그래도 도메인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곳이 이제 인터넷 주소 분쟁 조정위원회고요. 그리고 온라인 광고, 여러분들이 포털이나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배너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광고 수단이고 광고 매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광고 계약과 관련된 많은 분쟁들을 해결하기 위한 온라인 광고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터넷 ICT 기반과 관련해서 어떤 개인정보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와 관련된 정보보호 산업분쟁조정위원회 이런 것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도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이건 이제 쉽게 말하면 개인의 어떤 뭐 주민번호라든지 개인의 어떤 사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유출되거나 했을 때 어떤 발생하는 보이스피싱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어떤 뭐 문제들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 어떤 기관이 필요해서 이제 설립을 한 것이고 휴대폰 ARS 결제중재센터는 휴대폰으로 결제 많이 하죠. 근데 뭐 여러분들은 뭐 그런 걱정은 없지만 아주 약간 뭐 좀 아주 저학년의 경우에는 잘 모르고 뭐 이렇게 잘못 결제를 한다거나 그래서 사실 지금은 뭐 여러 가지 보안 수단이나 인증 수단들을 많이 구축해 놓고 있죠. 미성년자들이 이걸 뭐 결제하는 수단을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겪어봤겠지만 그런 수단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기 위한 곳으로서 휴대폰 ARS 결제중재센터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제 컨텐츠 분쟁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컨텐츠 분쟁 조정위원회는 이제 사실은 아마 여기가 더 앞으로 많은 이슈들을 발생시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컨텐츠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뭐 영화, 음악, 게임, 출판물, 인쇄물, 영상물, 뭐 애니메이션, 뭐 교육 컨텐츠 지금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업로드하고 있는 이 강의 영상도 사실 따지고 보면 컨텐츠죠. 교육 컨텐츠죠. 제가 뭐 이렇게 유튜브 채널로도 올리고 하는데 그 유튜브 채널에 제가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을 해서 이용하게 하도록 뭐 광고나 이런 거 하나도 안 걸어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여지도 없죠. 거의 뭐 사실상 뭐 여러분들 제가 그냥 그쪽 서버를 활용하는 거지. 예, 뭐 그런 거기 때문에 뭐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데 이 어떤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했을 때 제공되는 컨텐츠와 그 컨텐츠의 대가를 지불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뭐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많지 않겠어요? 특히 뭐 유튜브나 이런 쪽은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있는 저쪽 약간 날씨 더운 대륙 방송국이 있죠. 뭐 그런데 풍선 쏘는데 그런 데는 여러 가지로 분쟁이 많지 않겠어요. 문제가 많겠죠. 뭐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뭐 컨텐츠의 질이라든지 컨텐츠의 어떤 선정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거기에 관련된 뭐 어떤 갈등 이런 게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정하기 위한 컨텐츠 분쟁 조정위원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 제가 앞서 설명한 이 ODR의 개념이 실질적으로 국제 무역에서 어떤 상사 종제를 대안으로서 ODR이 사용된다기보다는 특히 이 ODR이라는 것 자체가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 ICT 기술과 관련된 인터넷 기술과 관련된 실제 어떤 비즈니스나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온라인 ADR, 다른 말로는 ODR이 사용되어진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사중재 사례 수업 4주차 수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하고 있는 수업들을 오늘부터는 이제 웹캠을 이용해서 영상을 함께 강의 목소리 녹음과 함께 이제 영상도 제공하고 있고 제가 뭐 오늘은 사용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제 필기를 위한 어떤 전자펜도 이용을 해서 판서도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영상을 제공하려다 보니 이게 이제 영상을 만드는 것도 만드는 건데 이거를 인코딩이라고 할까요? MP4 파일로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제공을 하는데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행하는 수업들을 업로드 날짜를 좀 분산을 시켜서 이 상사정제 사례 수업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 날 업로드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이게 지금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수업을 하는 게 언제 마무리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감이 안 오죠. 그래서 최대한 이 기간 동안 제가 이런 수단과 방법을 최대한 잘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실제 얼굴을 마주보고 진행하는 강의만큼은 아니겠지만 최대한도로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좋은 동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리고 관련된 사항을 공지사항에서도 밝혔다시피 이 LMS에는 이 업로드할 수 있는 파일의 크기나 이런 것들이 제약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25분에서 30분 단위로 이제 강의 영상을 잘라서 올리고 풀 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정도에는 조금 할 수 있으면 화질도 조금 올려서 화질도 좀 상승을 시킨 버전으로 유튜브에는 이제 풀 영상을 올리는 방법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랩탑이나 PC나 휴대폰이나 태블릿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여러 가지 비대면 강의, 제 수업뿐만 아니라 다른 교수님들 수업도 수강을 할 텐데, 여러분들 그냥 편한 방법을 선택을 해서 수강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출석이나 이런 부분은 과제를 제출하면 그 과제물이 출석 인정이 되는 방식으로 할 것이고, 중간고사 성적도 결국엔 그걸로 대체를 할 생각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서 수행을 한다면 좀 쉽게 이해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과제물에 대한 부분도 너무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이게 지금 제가 PPT 녹화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PPT에서 제공되고 있는 텍스트들 이런 것들 한번 자기의 말과 자기의 글이죠. 말은 아니고 자기의 글로 한번 정리해 보는 걸로 어느 정도 분량이 나올 거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해서 과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들었다는 하나의 인증과 근거로서 남겨두는 것이지 뭐 그 과제물이 뭐 아주 너무 잘 해야 된다거나 너무 많은 양을 할 필요 없어요. 너무 많은 양을 하면 곤란합니다. 어차피 요약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과제물을 제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상사중재 사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